네, 이 책은 일단 이 책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인데요. 2019년은 거의 인터넷이 세상에 나온 지 한 50주년이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SSK 연구센터에서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공부하는 연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연구 모임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이 이 세상에 나온 지 50년이 돼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다. 특히 인류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으로 인터넷이 자리를 잡으면서 인터넷은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이 활동하는 공간, 또 정부가 시민들과 또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어찌 보면 노는 곳, 일하는 곳, 또 정치하는 곳, 다양한 그런 거대한 생태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넷을 좀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학술서는 별로 없는 것 같다. 특히 인터넷의 생태계의 기회와 위협을 조금 파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는 있었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충실하게 답변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또한 조금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고민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에 인터넷 생태계에 관한 대한 9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었고, 그때 그 책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거든요. 그때 9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 못했던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또 시기가 지나기도 했고, 50주년을 또 돌아보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 이제 SSK 연구센터 이름이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연구센터니까, 저희 센터가 기획을 해서 인터넷을 한번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진단할 수 있는 책을 한번 기획해보자 해서 저희가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결과를 한번 책으로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인터넷 50주년을 생태계 관점에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하는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책이 주장하는 바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인터넷 생태계, 특히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는 좀 시차가 있다고 봤어요.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게, 이제 시차가 있으면 몸이 괴롭잖아요.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 갔다 오시면, 해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4시간의 시차가 있으니까, 그럼 현지에 가서도 힘들고 한국에 와서도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인터넷의 시차는, 시간은 굉장히 빠른데, 우리나라 인터넷의 시간은 되게 느리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당시 저희가 책을 쓸 때가 2020년인데 2020년의 시점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이용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한 2000년대 정도의 그 의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터넷을 바라보는 규제, 또 인터넷을 진행하는 시각,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올드한 그런 시각으로 인터넷을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상당히 있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그런 그러니까 어떤 시각은 상당히 굉장히 경쟁력이 최신의 경쟁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은 규모도 작고 기술력도 떨어지고 어찌 보면 세계에서 변방에 있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 간의 시차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몇 년 떨어져 있구나, 약간의 몇 년의 격차가 있구나, 이렇게 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우리의 인터넷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세계의 인터넷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 시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저희들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시차를 빨리 극복하고 인터넷 강국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터넷 강국이 되려면 인터넷 산업의 시차점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 시차에서 뒤처져 있는 정부, 그리고 일부 이 산업들이 이 시차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가장 주장하는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9개 정도, 10개를 던졌고요. 그 10개는 10개의 챕터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인터넷 생태계에서 이용 부분, 소비 부분에 해당되는 게 1장부터 3장까지 3개의 질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터넷을 정말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인터넷이 정말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가? 그다음에 뉴스 댓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용 측면에서 저희가 질문을 던져봤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기업에 관한 것들을 4장부터 7장까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생존 위기에 있던 만화가들이 어떻게 웹툰 산업을 살렸는가, 우리나라 브이라이브라는 작은 그런 플랫폼이 어떻게 케이팝을 세계에 실현을 내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가능성을 갖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는가, 그 다음에 뭐 유튜버가 시도한 모방은 조금 어떻게 다른 현상을 만들어내는가. 근데 우리나라는 왜 공유경제가 안 될까? 특히 우버가 왜 대한민국에만 없을까? 이런 질문들, 공급 측면의 질문들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미래 이슈에 관계된 것들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랑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친구가 되나? 그 다음에 맞춤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필터 버블로 조종당하나 이런 것들로 미래 이슈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봤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잘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시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 던져봐서 10가지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던지면서 정말 시차가 있나? 또 시차를 극복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답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들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교육이나 연구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넷 생태계도 너무 복잡다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2년을 같이 공부했고, 저희 연구센터는 지금 대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9년째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노력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지식을 세상과 공유할 수 있을지 사실은 늘 반성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정말 정답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오만한 생각인데,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하죠. 근데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다. 좋은 연구 문제를 던지고 최대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제시하면 누군가 받아서 또 그 다음에 연구가 나오면서 세상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했던 저희 연구의 이 책의 가장 큰 의의는, 저희는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관한 정말 좋은 질문을 고민해서 던지는 거, 그리고 그 질문을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보게 만든 계기를 만든 거. 그래서 저희 책이 방송에도 소개가 되고 다양한 수업에서 활용이 되면서, 저는 인터넷 생태계를 진단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 한 10가지 질문들 던지고 그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사람들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던 거, 약간의 이해가 되는 것들을,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나름대로 이제 자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던져보고 나서 고민을 해보니까 그 질문들 말고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그 질문들을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저희 연구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연구센터의 제목이, 연구센터 이름이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연구센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에 야기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자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능정보기술이 결국 인터넷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 산업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찾는 연구들을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서 자살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그 자살 충동에 많이 시달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내에서 자살에 관한 동영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살을 촉발하는 영상들도 있는데 자살을 방지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누가 그 영상을 올렸는가, 그 메시지가 어떤가,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올렸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을 다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그 동영상들을, 자살에 관한 동영상들을 활용할 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의료 관련 학술지에 실었어요. 국제학술지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저희 미디어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는데 의학자들, 특히 정신의학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질병, 특히 자살 같은 사회적 질병과 싸우는 게 자기들의 일이었는데 유튜브를 활용해서 뭔가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들이 해놓은 연구를 보고 힌트를 얻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영상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를 들어서 자살 충동을 경험해 받고 한번 했다가 그걸 극복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신뢰받는 사람들과 같이 실었을 경우 그걸 본 사람들이 훨씬 자살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 미디어학자들이 그런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식의 실증적인 연구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인터넷상에서 동영상들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도 했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국의 플랫폼이 있는 나라인데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의 플랫폼들에게 장악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소셜 미디어는 다 넘어갔고 검색도 많이 넘어가고 있고 OTT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상당히 이제 강세를 띠고 있어서 플랫폼 주권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자국 플랫폼들을 어떻게 더 육성하고 세계화 시킬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에서 플랫폼이 없는 나라들이 어떤 결과를 갖는가, 그 다음에 플랫폼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국가 경제나 국가의 어떤 사회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실증 연구를 실제로 해갖고 그것들을 입증했어요. 그래서 정부한테 우리 플랫폼들을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그 증거를 제시해서 뭐 그런 걸 설득을 했다거나 이런 연구들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연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악성 댓글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악성 댓글에 관한 수만 개 댓글에 관한 데이터를 네이버 같은 회사한테 협조를 받아서 정부는 댓글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그 댓글을 다 실증적으로 뒤져보니까 실제 댓글을 나쁘게 다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하는 작전만 잘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댓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력을 뭐 단다거나 공감 대신에 뭐 순서를 대로 단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메뉴를 좀 바꾸는 방식으로 통해서 악성 댓글을 방지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보통 50대 남성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댓글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댓글의 이제 역기능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인터넷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데 기여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책의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저희 이제 인터넷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질문들을 던지고 그거를 실증적으로 해결하는 연구들로 조금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센터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 수업에서 일단 먼저 썼는데요. 학부 수업, 미디어 산업과 융합이라는 그 수업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야간대학원, 미디어 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뉴미디어 수업에서 이제 활용을 했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교재로 쓴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주고 그들 나름대로 답을 찾도록 수업을 끌어가다 보니까 저는 활용도가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미디어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쪽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만약에 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좋은 입문서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제는 미디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서는 이 책을 읽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읽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잠시 저희 연구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후속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플랫폼의 세계화에 대한 지금 책을 구상 중인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세계 디지털 플랫폼을 미국과 중국이 양분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의 토종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토종 플랫폼을 갖고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세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거의 없는 나라에서 이 희귀한 사례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요즘 해외에서도 가장 많이 요청을 받는 게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은 미국의 플랫폼을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크고 너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디지털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그 기반에서 새로운 그 성장을 해나가는 걸 보고 한국 사례가 오히려 자기들이 벤치마크하기에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한국의 도전과 그런 시행착오들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뼈아픈 실패 사례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공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영어나 그들이 알만한 방식으로 학문적으로 또 뭐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그들에게 우리나라 업계에 뭔가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고 나름대로 이쪽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배우고자 하는 세계의 많은 약하고 작은 나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이 나름대로의 하나의 세계 모델로서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거를 한쪽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쪽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리해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기술과 산업 쪽을 하는 사람이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하는 분, 진다론 교수님이라고 사이먼 프레이저 교수님이 계세요. 석하 계신데,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 이제 책을 지금 구상하고 목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책을 써서 아마 영문으로 책을 출간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의 플랫폼을 그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다음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 책이 나온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플랫폼, 그러니까 인터넷 지금 생태계의 다음 버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사례들을 세계에 좀 전파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교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닌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최우선적으로 조금 시간을 쓰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터넷 생태계 진단은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이게 2016년에 저희가 냈던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9가지 질문이라는 책의 후속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작을 읽으시면 그 전에 저희가 조금 더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때는 이제 저자들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젊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후배 교수 연구진들이 주로 썼는데, 제 제자들 뻘되는. 근데 그 2016년 책은 저희 선배님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 정도고 해서, 물론 제가 이제 전체를 기억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면 연속해서 보시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또 한번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이게 올해 나온 책인데요. 2021년에 나온 책인데, 미디어 루키스 캘리포니아에서 미래를 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책인데, 2019년에 저희가 저희 그 교우 중에서 한 분이 그 크게 기부를 하셔서 저희 학생들 12명을 데리고 LA와 실리콘밸리에 보름 동안 탐방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책상에서 세계를 보지 말고 현장에 가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을 탐방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직접 체험하자고 해서 저희가 한 달 기간 동안 준비를 여기서 하고 각 기업들을 직접 컨택하고 질문을 보내고, 그래서 다 일정을 잡아서 현지에 가서 우리가 알만한 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기업들을 다 다니면서 거의 한나절씩 가서 직접 인터뷰하고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뭐 제가 그 시민강좌에서 말씀드렸던 디즈니 그런 컨벤션 같은 것도 직접 다 가보고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경험을 하고 느낀 소감과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챕터씩 다 써갖고 책을 만들었고, 같이 갔던 저와 저희 학부의 만홍훈 교수님이 또 후기와 또 도입부를 써서 저희가 함께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미국의
한국의 우리 인터넷 생태계 진단한 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지금 미디어 현장과 인터넷 생태계를 생생하게 우리의 눈으로 본 그 감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신다면 더구나 이제 학자들의 눈이 아닌 그 20대 초반의 학생들의 눈으로 느꼈던 그런 감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상당히 다른 또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고, 저희가 이걸 굳이 책으로 남겼던 게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것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하고 권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고민들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책을 권유를 해드립니다.